네, 안녕하세요. 네, 이더리움 게스 클라이언트 코드를 이해하는 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라인플러스의 조우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발표의 주제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과 또 이제 고 언어인데요. 사실 이 발표 주제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서 오셨는데 또 잘 이 두 가지 주제를 버무려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얻어가신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어서 좀 질문을 한 가지 정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혹시 블록체인 개념을 뭐 공부를 해보거나 어느 정도 좀 살펴보셨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거나 부끄러우시면 눈빛으로라도 저에게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또 실무에서 혹시 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방금 손을 드신 분들은 저보다 이미 그 언어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실제 실무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발표의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개념을 1시간만 해도 모자르겠죠.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할 때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리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개념이 잘 몰라도 오늘 발표를 보는데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내용. 그리고 물론 실무에서 이미 잘 운영하고 개발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고랭을 접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발표를 보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그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이더리움 공식 구현체인 게스 코드를 읽어보는 것이 오늘 발표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 앞서서 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라인플러스에서 그 라이브 서비스의 서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평소에 원래 뭔가 읽고 정리하고 블로그에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덕분에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앵귤러로 이제 앵귤러 첫걸음이라는 책을 냈는데 상당히 현학적으로 어렵게 썼다는 평가를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글을 잘 쉽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책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앞서 성근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이더리움 코드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처음엔 비트코인 코드를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또 언어가 고랭이어서 또 이더리움이 마침 고로 구현됐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좀 코드를 직접 읽어보고 블로그에 한 편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내용이 사실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좋은데 왜 우리가 대부분의 뭐 서비스든 뭐 플랫폼이든 개발을 하고 계실 텐데 왜 블록체인을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또 왜 블록체인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장표는 여기 제가 아마 모든 장표는 다 링크 다 있겠는데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2016년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인데요. 사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회자가 됐던 블로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장표는 그 종래 지금 웹 서비스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TCP나 HTTP 레이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그 기반 위에 뭐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막대한 IT 인터넷 회사가 그 애플리케이션의 그 기능을 가지고 이 웹시대를 점령했던 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이 가져올 시대는 FAT 프로토콜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했는데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 기반 위에서 소위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D앱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중앙 집권화돼 있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회사로부터 이 프로토콜 기반의 좀 탈중앙화된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글을 보고 저는 사실 직접 한번 읽어봐야겠다. 개발자로서 우리가 코드를 보고 한번 정말 그러한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오늘 발표는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좀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리뷰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발표에 필요한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을 빠르게 살펴보기. 두 번째는 실제 게스 이더리움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넷이라고 네트워크에서 한 9천여 개 또는 만여 개 되는 네트워크 그 노드가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생생하게 동작하고 있는 P2P 네트워크의 노드의 코드를 통해서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맛보는 것.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자바가 가장 익숙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자바 개발은 익숙하실 텐데요. 자바 개발자 관점에서 내가 그 언어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갸우뚱하네, 또 이런 부분은 재미있는 부분들을 포인트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네, 그럼 빠르게 블록체인 개념을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 아시는 내용들은 저렇겠구나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은 사실 블록과 체인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블록부터 생각해 볼까요? 블록은
무언가를 담는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담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있죠. 트랜잭션. 뭐 블록체인 환경에서 트랜잭션을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뭐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얼마를 B에게 전송, 이 한 건의 거래 기록을 트랜잭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정확하게는 블록은 여러 트랜잭션의 묶음을 저장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체인은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자료 구조 링크드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는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더리움이나 최근에 많은 블록체인은 링크드 리스트라기보다는 트리 또는 그 대기라고 하죠. 그 방향성을 가지는 그 어사이클릭 트리에 가까운데요. 그래프에 가까운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을 담은 블록을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는 것.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지? 역시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블록 안에 담겨있는 트랜잭션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뭔가 어려운 단어로 포장을 하면 이 블록체인의 이 비가역적 특성을 주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공부를 하셨거나 뭐 매스컴에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뭐 한번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이 기록되면 수정하지 못하고 변조하지 못해서 뭐 안전하다. 사실 그게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어떻게 체인상의 블록을 연결했기에 수정하지 못할까? 그게 사실 핵심이겠죠.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블록체인은 실제적으로 비가역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누군가 수정했을 때 재빨리 알아차리기. 두 번째는 똑같은 블록체인 정보를 너도 나도 갖고 있기. 뭐 정리하면 이렇게 했죠. 하나는 바로 해싱이고요. 하나는 바로 복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개념이거든요. 해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는 객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참조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에서 링크드 리스트는 내 이전 블록, 소위 저희는 이제 부모 블록이라고 하는데 부모 블록을 전체로 해시한 값을 내 블록에 헤더라고 하는 메타 정보 안에 갇혀서 이렇게 체인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래서 보통 해시 포인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실 이 해시 포인터는 이전 블록, 내 뒤에 블록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수정사항을 빨리 알아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인데요. 자연스럽게 해시 포인트로 연결하면서 우리 이미가 알고 있는 해시의 속성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그 눈사태 효과인데요.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정말 입력값과 상관없이 출력값이 변하는 그 효과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두 번째 블록에 한번 어떤 트랜잭션 하나를 수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블록들은 당연히 앞에 블록을 통째로 해시했기 때문에 해시 값이 바뀌게 되고 또 그 다음 블록도 해시 값이 바뀌게 되니까 순차적으로 변조했던 블록 이후의 모든 블록들이 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블록체인의 비가역적 특성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군지 쉽게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설명드렸던 이 복제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 분산 시스템에서 복제는 익숙한 또 개념이죠.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셋을 복제해서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블록체인 셋을 복제해서 갖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해싱을 통해서 누군가 변조를 시도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밥이 변조를 시도했죠. 그러면 앨리스나 캐롤은 밥이 변조한 값을 가지고 밸리데이트를 하게 돼요. 검증을 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밥이 수정을 했네? 뭔가 안 좋은 의미의 수정을 했겠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사실 비가역적이지 않아요. 사실 비가역적인 것은 해시죠. 해시는 단방향 함수니까. 하지만 해싱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그리고 복제를 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가 그 정보를 갖게 되면서 사실상 비가역적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전격 체인이니 롱기스트 체인 얘기 들었겠지만 확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곤고해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돌아가셔서 그런 블록체인의 전격 체인이라든지 그런 뭐 POW 이따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색하시면 어떻게 블록체인이 실제 수정 변조가 불가능한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그럼 새로운 정부는 언제 누가 할까?
사실 언제 블록체인에 신규 블록을 쌓는다는 거는 각 블록체인 그 플랫폼마다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약 10분, 뭐 이더리움 저희가 오늘 볼 것은 약 평균 15초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생성하냐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블록체인이 결국 공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까? 좀 포멀하게 정의해보면 이렇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된 네트워크의 노드 간에 합의를 이루는 방법. 근데 여기에 블록체인은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기존에 우리가 분산 시스템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제한된 참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노드들, 물론 노드가 페일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노드가 클러스터를 구성하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바로 악의적인 노드의 행동도 고려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아마 비잔틴 폴트 톨러란트는 얘기, 뭐 BFT 얘기도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이제 POW, 이제 바로 볼 내용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BFT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그 롱기스트 체인 때문에 사실상 이런 악의적인 노드의 행동을 고려한 합의 알고리즘, 즉 새로운 신규 블록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언뜻 얘기 드렸던 바로 소위 작업 증명, 마인이라도 불리는 땅 파기 작업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POW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그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에 추가할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이따 코드도 볼 텐데요. 블록을 사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합의를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결을 하는 거죠. 이번에 제 블록 포함시키자 누가 할까? 그럼 다 손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표를 들어주는 것.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여기 나와 있지만 아무나 한 명 리더를 뽑아서 그 사람이 블록체인에 신규 블록을 추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POW는 바로 두 번째인 그 리더를 선출해서 그 리더가 선택한 블록을 블록체인에 넣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그것을 랜덤하게 부여합니다. 근데 랜덤하게 부여한다는 상당히 모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P2P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랜덤으로 한 사람, 한 노드를 지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한 문제를 모두 같은 시간에 풀고 제일 먼저 문제를 푼 사람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POW를 알고 계시면 바로 그 유명한 해시 퍼즐입니다. 정확하게는 타겟이라고 소위 불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을 찾는 문제를 모두가 풀게 돼요. 사실 이거는 실제 비트코인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그 해시값, 실제 문제가 풀린 해시값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자리가 0이 9개로 시작하는 해시값보다 그 타겟 값보다 작은 해시를 제일 먼저 찾는 사람에게 리더를 줄 거야. 이게 바로 POW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이 해시값을 맞출 수 있을까요? 소위 논수라고 하는 임의의 숫자 값을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해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겟 값을 만족하면 이거보다 작으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블록을 블록체인에 넣는 거죠.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블록은 트랜잭션의 묶음을 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블록을 해시 포인트로 연결하면 블록체인이 되죠. 그러고 나서 복제를 통해서 누군가 수정했을 때 재빠르게 알아차려서 사실상 비가역적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신규 블록은 현재로서는 POW를 통해서 합의를 이룬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아주 빠른 리뷰입니다. 사실 밑에 제가 조그맣게 달았지만 머클트리니, 뭐 포크니, 전격 체인이니 또 POW 말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만 오늘 발표의 내용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도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좋은 말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상당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블록체인 플랫폼이 잘 유지가 될까요?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공개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내가 노드로 참여한다는 건 내 디스크, 내 메모리, 내 IO, 결국 내 리소스를 투여한다는 의미인데 좋은 말로 리소스지 결국엔 돈이 드는 일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즉 블록체인 공개된 네트워크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좀 더 포멀하게 정의해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 노드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줄 것인가라고 문제를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소위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혹시 투자해보신 분들, 저도 물론 했다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투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바로 크립토 토큰입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모네로, 기타 등등 정말 수천 종의 토큰들이 있는데요. 이 토큰은 내가 블록을 열심히 마이닝을 해서 블록을 생성했어 또는 트랜잭션을 전송해줬어라는 그 증빙,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마이닝을 했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하나의 정보 조가리일 뿐이죠. 하지만 이 정보 조가리를 잘 분배해서 환금성을 갖게 되면, 즉 시장에서 이것이 통용이 되면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경제학적 개념이 들어가요. 소위 게임 티오리라고 하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블록을 생성했을 때 얼마만큼 부여할 것이고 또 트랜잭션을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리워드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소위 그 게임 티오리에 저 밑에 적었지만 그 인센티브 컴패터빌리티라는 개용을 가지고 상당히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다룬 주제의 내용은 아니어서 이 부분 또한 관심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실제 경제학자들도 많이 참여해서 이런 하나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인센티브를 가지고 사실 블록체인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개된 네트워크, 어느 누구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이는 동작하지 않는 소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블록체인 플랫폼이 바로 이 퍼블릭 체인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굳이 왜 공개하지? 제한된 참여자,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드를 구축하면 되잖아. 사실 저는 이게 별 의미가,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사실 기업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IBM과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주도하는 하이퍼레저라든지 사실 이더리움 소스를 포크해서 만든 JP 모건의 쿼럼 등이 대표적인 프라이빗 체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계속 나오죠. 사실 블록체인이 갈 여정이 참 멉니다. 여전히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 누구나 노드로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또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유니크하게 그 노드라고 식별할 수 있을까요? IP? 아니면 그 돌아가는 프로세스? 사실 내가 얼마든지 띄울 수 있잖아요. 블록체인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참여한다는 건 결국 마이닝을 해서 리워드를 받거나 트랜잭션을 유발시키거나 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이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결국 공개키 알고리즘,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한 쌍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주소를 만드는데요. 프라이빗 키는 내가 가지고 있고 퍼블릭 키를 해시한 값을 공개적으로 나를 증명하는 아이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실제 비트코인의 한 주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퍼블릭 키를 해시한 값을, 정확히는 베이스 58 이렇게 여러 가지 포맷으로 해싱 함수를 해서 이렇게 퍼블릭 키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이건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그 소위 백서, 화이트 페이퍼에 나오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장표인데요.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블록이 아닌 트랜잭션을 나열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오우너 1이 내가 오우너 2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 트랜잭션의 기록과 돈을 받을 수금자, 즉 오우너 2의 퍼블릭 키를 같이 해시한 다음에 내 오우너 1의 프라이빗 키로 잠그면, 즉 서명을 하면 받는 사람이 오우너 1의 퍼블릭 키로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러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키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노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네, 사실 되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 블록체인이 할 말이 많아요. 마지막 장표인데요, 블록체인 개념. 블록체인이 그럼 갑자기 뜬구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무에 탄생한 기술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그 학술 논문 저널이라고 할까요? 그 아티클 ACNQ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각각의 개통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블록체인 여러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학문들을 조합해서 만들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제가 정말 강추하는 자료인데요. 저 링크 가서 보시면 어떻게 현재 블록체인이 어떠한 기술들을 조합해서 현재 왔는지를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일 거예요. 제가 마지막 장표에도 그 코세라 강의도 알려드릴 텐데 그분이 강의하셨는데 그거를 꼭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빠르게 그래도 제 목표했던 내용대로 블록체인을 빠르게 훑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저도 일반 개발자고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던 거고 결국 제 관심사는 실제 동작하는 코드로 그 언어를 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택한 것이 오늘의 바로 이더리움과 게스입니다. 짤막하게 이더리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더리움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은 태생부터가
중개 거래자가 없이 온라인상에서 너와 내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목적으로 탄생한 기술이에요. 근데 저는 투자나 금융거래에 그다지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월드 컴퓨터. 이더리움의 그 설계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옐로우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랜잭션 기반 상태 머신. 즉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노드가 글로벌한 DB를 하나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를 바꾸는 거죠. 같이 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게 됐고요. 근데 그럼 사실 이더리움은 잠깐 설명드렸지만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설계 문서와 옐로우 페이퍼라는 두 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각각 화이트 페이퍼는 개념 설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옐로우 페이퍼는 상세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설계의 문서를 가지고 다양한 언어로 이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구현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볼 고랭의 개수도 있고요. 러스트로 구현한 패러티도 있고요. 자바나 파이썬 구현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고랭이냐? 보시는 장표처럼 현재 제가 지난주에 캡처했던 건데요. 현재 메인넷, 소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동작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가장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게스 클라이언트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위에 있었네. 이더리움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게스 클라이언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서론은 끝났고 여기까지 서론이었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코드를 같이 보는 일인데요. 사실 코드를 그냥 보면 감이 안 오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오늘 코드를 볼 흐름을 데모로 준비를 간단하겠습니다. 데모 내용은 이렇게 돼요. 계정을 생성을 하고 노드를 하나 띄웁니다. 노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고 나 혼자만 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나 혼자만 띄우고 마이닝을 해서 한 사람 계정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계정 1이 계정 2에게 트랜잭션을 유발시켜서 송금하는 것까지를 데모로 보실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플로우를 전부 다 코드로 보기에는 1시간 너무 부족하고요. 그중에 일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코드로 함께 보면서 그 언어를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현재 폴더 위치만 한번 제가 확인해 본 거고요. 자, 여기서 genesis.json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블록체인은 제네시스 창세기죠. 가장 최초 블록, 모 블록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한번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JSON으로 된 노드 블록의 기본 정보고요. 이제 get 명령어예요. 이 앞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get 명령어 치고 내가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이 노드를 띄울 건지 데이터 그 디렉토리에 선언하고 패스를 그리고 이제 init이라는 명령어와 함께 그 genesis JSON을 넣으면은 최초의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노드가 준비가 됩니다.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된 결과는 다음과 같처럼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폴더를 보면 크게 실제 블록 데이터가 저장될 get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이 노드에 생성한 계정들을 관리할 키스토어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요. 지금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페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실제 이런 현재는 계정이 없으니까 비어 있죠. 키스토어는. 네, 이제 그러면 노드를 한번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 라이선스로 고란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한번 노드를 하나 띄우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옵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디렉토리에 패스 선언한 걸 여기 동일하게 한번 줬어요. 이제 이 디렉토리를 바라보고 노드를 하나 띄울 거고요. 노드가 띄우게 되면 정상적으로 호출됐다는 게 다 이제 로그로 남게 됩니다. 네, 호출됐어요. 이제 노드가 실행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게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제공해서 손쉽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실행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 그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콘솔은 그 리눅스 프로세스 IPC 통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파일 하나 생성이 됩니다. 게스를 이제 띄워야겠죠. 이 어태치가 그 아까 말씀드린 IPC를 가지고 노드에 붙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콘솔이 제공됩니다. 실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API를 자바스크립트 웹3라는 걸로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먼저 바로 마이닝을 시작해봤어요. 마이너.set가 마이닝 시작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 에러 보고 뭔가 추측 안 되시나요 혹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이닝하면 마이닝할 리워드를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계정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계정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계정을 하나 생성해야 돼요. personal.new account라는 함수가 있으면 간단하게 퍼블릭 프라이빗 케어가 생성이 돼요. 네, 생성해서 이제 유저 1에다가 저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장하고 나면 이렇게 퍼블릭 키가 노출됩니다.
이제 계정이 하면 생성이 됐으니까 다시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set either base라는 함수를 하면 그 유저 1의 계정을 그 마이닝하는 리워드를 줄 사람으로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할당하게 됩니다.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면 터미널에 여기 보시면 마인드 포텐셜 블락하면서 이 마이닝 되는 작업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내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유저 1의 잔액을 보면 되게 많죠. 사실 이건 이더리움은 아니고요. 이더리움의 화폐 단위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6 이더리움일 거예요. 지금 60 이더리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화폐 단위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더리움에 제공하는 뭐 이런 화폐 단위를 변환하는 API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원래 되게 빠르게 패스트하게 했다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천천히 이제 타이핑하는 게 보이겠습니다. 현재 140 이더리움이 마이닝 된 거고요. 그게 증가되고 있죠. 정지를 일단 해보는 겁니다. 이제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트랜잭션 전송하기 위해서 180 이더리움 현재 저한테 있습니다. 계정을 하나 생성해야겠죠. 두 번째 계정을 생성할 겁니다. 똑같이 personal.new account 함수를 활용해서 두 번째 계정을 생성하고요.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송금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보낼 사람, from과 받을 사람, to, 그리고 얼마 보낼 건지 amount. 어마운트도 아까 사용한 이제 화폐 변환 단위를 사용해서 정확히 저는 여기 웨이가 이제 가장 최소 단위,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원 정도 돼요. 그래서 100 이더리움을 어마운트로 환산했고요. 이 어마운트를 트랜잭션으로 보낼 건데요. 네, 현재 이더리움 잔액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현재 180 이더리움이 유저 1한테 있고 이제 트랜잭션을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낼 사람 유저 1, 퍼블릭키죠. 유저 2, 퍼블릭키, 그 다음에 어마운트. 이게 한 건의 트랜잭션이고요. 이제 이거를 전송을 하면 돼요. 전송은 다음처럼 send 트랜잭션 메소드로 호출하면 됩니다. 근데 또 안 됩니다. 유저 1의 계정이 잠겨 있어요. 한 번 비밀번호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유저 1의 비밀번호는 그냥 1이에요. 그래서 1을 제가 호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송하면 전송이 되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닝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블록에 트랜잭션은 있지만 현재 블록에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송이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 2에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닝을 다시 시작해야 내가 생성한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유저 2한테 들어가서 블록이 생성되죠. 보시는 것처럼 유저 1의 이더리움은 줄어들고 유저 2가 받았죠. 네, 이렇게. 네, 이 내용을 오늘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집에 가셔서 당장 다운받아서 해보고 싶다. 아까 제가 몇 가지 막 옵션을 줬는데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해보시려면 노 디스커버 옵션 반드시 주시고요. 그래야 나 혼자 뛰거든요. 그 다음에 폴더 패스만 적어주시고 띄우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현존하는 메인넷의 블록체인 지금 제가 한 90개가 넘었을 거예요. 그거 다운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하시면 집에서 직접 혼자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드를 직접 만나러 갈 텐데요. 오늘 살펴볼 코드의 커밋 해시는 요거예요. 요거 한 제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최신화해서 가져온 코드예요. 물론 많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기준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시게 될 코드는 제가 모든 그 장표 밑에다가 링크를 그 GitHub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서 한번 코드로 보시고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시작은 메인 함수죠. 사실 게스 클라이언트 패키지 안에 메인 함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추측을 했죠. 커맨드 프로그램이니까 커맨드 패키지 어딘가 있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커맨드 게스 안에 main.go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최초 게스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메인 함수입니다. 여기서 뭐 이미 하실 고랭을 잘 실무에 쓰신 분들은 뭐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생하게 동작하는 코드에서 문법을 보고 싶었어요. 제일 기본은 역시 함수죠. 뭐 우리가 기존의 프로그램 관습에 익숙하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함수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코드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발 개발자로 이게 코드를 읽으면 느끼는 거는 OOP 언어답게 클래스와 메서드가 객체의 행위 중심으로 코드의 플로우가 넘어간다면 그 언어는 되게 함수 중심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함수를 선언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갈게요. 제일 처음 첫 줄에 객체인 듯한 앱이라는 객체가 run이란 메소드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론되죠. os.args는 터미널에서 받은 인자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 앱은 분명 어딘가 초기화가 되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지?
똑같은 파일 상단에 가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util.newApp이라고 초기화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고랭의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변수의 선언은 자바스크립트처럼 바 키워드로 선언하면 됩니다. 또 요즘 많은 현대 언어처럼 타입 추론 지원하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으면 타입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고랭은 간결함을 되게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서도 선언하게 하더라고요. 바로 실제 코드에 이렇게 돼 있던데 소괄호를 가지고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상수인 컨스트 키워드도 동일하고요. 패키지를 임포트할 때도 이렇게 소괄호로 묶어서 선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 간결한 문법을 되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다시 코드로 돌아오면 아까 util.newApp을 보셨는데요. 이 메소드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은 요거는 그 고랭 개발할 때 많은 오픈소스들이 터미널 프로그램 만들 때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냥 중요한 건 이 아래 장표,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터미널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여러 가지 뭐 플래그스나 옵션 값들을 파싱해서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할 때 CLI.context라는 객체에 담아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게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될 때 가장 메인으로 실행될 로직을 app.action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열어줍니다. 걷다가 등록해주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CLI.context 객체 안에 옵션들이 담기고 app.action에 초기화 로직, 즉 메인 함수가 저장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고 언어 접할 때 많이 헷갈렸던 문법이 나옵니다. 저는 이 utils가 객체인 줄 알았어요. 사실 패키지더라고요. 여기 그 패키지명 뒤에 있는 게 바로 패키지고요. 한 가지 더 놀라우고 충격적인 사실은 자바라면 우리가 접근 제어자를 통해서 그 클래스의 메소드나 필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텐데 이건 함수의 첫 글자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참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공부를 코드를 통해서 보는 편인데 이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util.newApp은 utils라는 패키지가 newApp이라는 공개된 함수를 호출해서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앱이라는 인스턴스를 초기화한 것뿐입니다. 절대 utils는 객체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이 CLI 라이브러리는 app.action에다가 메인 그 핸들러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고 찾아보면 역시 동일한 그 파일 안에 init 함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이 init 함수를 어디서도 호출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고란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호출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역시 구글링을 했더니 아하, 패키지 레벨에 초기화해주는 그런 함수더라고요. 저 같은 자바 개발자 입장에서 OOP답게 사실 클래스 단위로 사실 저희가 뭐 자바 표준이라면 뭐 포스트 컨스트럭터나 뭐 스프링이라면 우리가 이니셜라이징 빈을 쓰잖아요. 근데 OOP 언어 달리기 고는 패키지와 함수가 중심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패키지 레벨의 스코프를 갖는 변수들을 초기화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중요한 점은 이 get라는 함수가 실질적으로 가장 처음 실행되는 함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함수를 봐야겠죠. 이게 실제 get 함수의 엔트리 포인트인데요. 아주 간단한 메소드죠. 사실 위에 있는 건 그냥 밸리데이션이고 중요한 건 세 줄의 함수입니다. 첫 번째 make full load 함수, 두 번째 start node 함수, 세 번째 node.wait. 각각 첫 번째는 그 CLI.context 객체에 담겨진 그 인자를 파싱해서 노드의 준비와 설정, 초기화하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가 실제 이더리움 노드를 실행하는 함수. 마지막은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종료될 때까지 노드를 돌리는 그냥 블락킹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함수를 이해하면 오늘 초기화 실행 로직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고랭의 문법.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귀찮은 분들을 위한 최고의 문법. 그냥 변수, 아까는 타입 추론 되지만 또 고랭은 그 바 키워드마저 실으면 다음과 같이 짧게 변수를 선언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노드라는 변수가 사실 노드라는 타입의 객체인데요. 이 make flood의 변수를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언어를 간결하게 코드하기 위해 자바는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나마 우리가 뭐 롬복도 쓰고 하긴 하는데 고랭은 이런 점에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중요했던 함수 바로 make flood 함수인데요. 뭐 복잡한 내용 있지만 핵심은 여기서 그 이더리움의 메인 서비스를 등록을 합니다. 바로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utils.register ether 서비스가 이더리움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라는 그 단어는 이더리움 이 게스 클라이언트에서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 밑에 보시면 뭐 대시보드, 통계 이런 게 있죠. 사실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 이더리움 서비스는 디폴트로 설정 없이 실행이 돼요. 하지만 밑에 것들은 보시면 그 아까 컨텍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분기문을 통해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고랭의 문법이 하나 나옵니다. 네. 빨리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고랭은 여러 개의 값도 리턴해줄 수 있다. 멀티플 리턴을 지원하고요. 아래가 함수의 시그니처예요. 그 make config node라는 함수의 시그니처 보시면 함수 뒤에 이렇게 소괄호로 이렇게 멀티플 리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코드로 돌아올게요.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레지스터 이더 서비스로 이더리움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노드의 타입의 객체를 반환하는데요. 초기화된 이 노드 타입은 고랭에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자바의 클래스에 가장 비교할 수 있겠지만 C에 가까운 스트럭트 타입을 지원합니다. 이게 실제 노드 타입이고요. 뭐 코드를 보시기보다는 고랭에서는 이렇게 타입을 지원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OOP 언어를 하면 당연히 데이터와 행위가 같이 선언되어야 되는데 고랭은 지금 행위는 없어요. 지금 필드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건 잠시 뒤에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 make float 함수에서 이 함수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더리움 서비스를 등록한다. 그 서비스는 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앞뒤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은 이 스택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인자의 노드 타입의 객체죠. 거기에 레지스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얘가 하는 일은 잠시 뒤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 생성자, 이더리움 객체의 생성자 그 익명 함수를 등록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아직 이더리움 서비스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익명 함수로 컨스트럭터를 등록해 주는 단계일 뿐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좀 한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발표로 코드를 읽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까지 온 거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CLI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app.action이라는 핸들러로 get라는 메인 함수를 호출했죠. 그 get라는 메인 함수의 첫 번째였던 그 설정을 하기 위한 make float를 함수를 호출했고 거기서 나중에 호출될 이더리움 서비스의 컨스트럭터를 등록하는 과정까지 지금 빠르게 한번 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콜백을 올라와서 get 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 실행을 시켜야겠죠. 스타트 노드 함수입니다. 여기도 핵심은 이 두 번째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 안에 노드 타입, 스택이라는 변수명이지만 노드 타입을 가진 utils 스타트 노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실제 실행 함수 로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함수인데요. 참 이 메소드 하나 안에 재미있는 고량의 많은 문법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 한번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로직을 설명하면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실제 노드를 실행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여기 뭐 대충 추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콜로 인터럽트나 또는 시그텀이 오면 그때 종료하겠다라는 뭐 그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요한 점은 결국 스택.start 저게 노드의 실제 실행 로직인데요. 그래도 여기서 고랭의 문법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자바랑 좀 틀린 점인 것 같아요. 되게 C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에러를 리턴해서 처리하더라고요. 뭐 사실 C 스타일이죠. 자바라면 던지거나 엑셉션을 아니면은 잡아서 그 안에서 해결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고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게스 코드를 보다 보니 대부분의 로직이 이렇게 에러를 반환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아주 고랭을 유명하게 만든 그 문법이죠. 그 유명한 동시성 처리를 쉽게 해주는 고루틴입니다. 간단합니다. 앞에 고 키워드만 붙이면 돼요. 그것이 익명 함수가 됐던 이미 선언된 함수가 됐던 이렇게 고 키워드를 붙이면 중요한 점은 자바는 실제 OS의 네이티브 레벨의 스레드와 1대1로 대응해서 생성이 되지만 고의 고루틴은 이제 고의 런타임이 관리해 주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오면 결국 핵심은 노드의 스타트 처하는 로직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방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스타트 안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레지스터 이더 서비스의 익명 함수로 등록했던 생성자를 여기서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코드가 또 쭉쭉 길게 있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코드는 아니라서 제가 밑에는 압축을 했고요. 핵심은 여기 이 로직에서 하는 거는 실제 아까 앞서서 이더리움 서비스 등록한 컨스트럭터를 행성한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고랭의 문법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자바의 OOP와 유사한 개념을 지원하는 리시버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코드 설명하면서 함수와 메소드를 다소 혼용하면서 표현했는데요. 고랭에서는 OOP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합니다. 바로 함수 키워드와 함수명 사이에 리시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아래 부분이 실제 호출했던 부분이거든요. 스택이라는 게 노드 타입이었고 노드 타입의 객체가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렇게 인자를 받아서 함수 안에서 참조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뭐 고랭의 모든 문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까 고랭은 덕타이핑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쉽게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구현하지 않고도 OOP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결함인 것 같아요, 정말. 두 번째도 재미있는 문법은 이것도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디퍼 키워드인데요. 처음에 이거 뭔지 몰라서 역시 또 마치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함수 안에 별도의 스택 하나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퍼 키워드 붙이면 디퍼 키워드 뒤에 있는 함수는 그 함수가 종결될 때까지 지연시켰다가 그 리포죠.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래서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거더라고요.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게스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리소스 처리나 락 처리를 디퍼 키워드로 쓰고 있더라고요. 장점이 있겠죠.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겠죠. 같이 쌍으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자바라면 자바칠에 있는 뭐 트라이비드 리소스를 쓴다거나 아니면 파이널리 구문에 어떻게든 리소스를 해제시켜야겠죠. 근데 고랭은 이런 재미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참 빠르게 왔는데요. 한 번 더 어디까지 왔나? 우리가 사실 앞에 메이크 풀 로드까지 봤습니다. 메이크 풀 로드는 정리하면 별게 없었어요. 터미널에서 인자로 받은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컨피규레이션 된 결과로 노드 타입 반환하는 것을 스타트 노드로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node.start라는 거 했을 때 지금 마지막 본 함수인데 아까 설명드린 앞서 레지스터 이더 서비스에 등록했던 생성자를 이 안에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코드를 볼 수밖에 없죠. 이 레지스터 이더 서비스 안에 이 익명 함수가 실제 노드를 시작하는 이더리움 노드를 시작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해놓은 부분이 ETH, 즉 이더리움.new로 이더리움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이더리움 new 함수인데요. 제가 요약을 많이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일들은 뭐냐. 블록체인에 필요한 DB를 생성을 하고 이게 또 이제 블록체인을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그 블룸 필터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서 다 합니다. 사실상. 초기화를 다 해요. 그리고 마이닝을 위한 마이너 객체도 여기서 생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화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이제 코드 나중에 가서 링크 보셔서 이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더리움, 그렇게 생성된 이더리움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인 DB가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구글의 레벨 DB를 스토리지로 쓰고 있어요. 레벨 DB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컨센서스 엔진이 앞서 개념 설명했던 POW 엔진이고 뭐 기타 블룸 필터, 빠르게 그 트랜지션을 조회하기 뭐 이런 기능들이 블럭을 조회하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 아까 이더 베이스가 마이닝할 때 기록시킬 계정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명할 때 코드를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에 핵심을 결국 마이닝하는 그 과정 하나만 봐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 함수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성합니다. 마이너 객체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이더리움 그 아까 노드를 그대로 필드로 받고 있고요. 실제 마이닝하는 작업은 워커라는 그 필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new 워커 함수로 워커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고루팀과 함께 양대산맥인 또 새로운 문법을 짤막하게 소개만 할게요. 바로 채널인데요. 사실 고루틴은 동시성을 처리해주는 코드잖아요. 그럼 제일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동시성이 이루어진 코드 간에 데이터를 교환할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뭐 고루틴은 채널을 통해 사용합니다. 채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리눅스의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언은 R처럼 보시는 것처럼 chain 키워드하고 뒤에 채널로 전송할 데이터 타입 선언하고 받을 때는 이 make는 저도 이거 고랭 공부하면서 처음 볼 때 이 make도 뭐지 봤는데 이 고랭에서 지원하는 어떤 타입을 받으면 그 객체를 생성해주는 고랭에 지원해주는 함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됩니다. 쓰는 법도 간단해요. 화살표 가지고 오른쪽에 보내는 데이터 밀어넣으면 왼쪽에서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조금 코드를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고루틴은 채널과 정말 찰떡궁합인데요. 자바라면 정말 명저죠. 우리 이런 책들 보면서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스레드 간의 공유 자원을 우리가 락킹도 처리하고 컨커런트 패킷 써가면서 이렇게 동시성 처리를 하는데 고랭 진영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메모리 공유해서 통신하지 말고 채널 사용해서 메모리를 전달해서 통신해. 근데 전 이 말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코드 보다 보면 락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보면 좀 검색해 보니까 고랭 그 위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뮤텍스 쓸 건지 채널 쓸 건지 잘 적절히 쓰라고 이런 또 가이드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 제가 실무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코드를 보니 이 두 가지를 잘 혼용해서 쓰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는 나중에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올게요. 객체를 생성할 때 마이닝 밑에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하나 호출해 주거든요. 여기 함수는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루핑을 도는 건데요. 이 안에 재미있는 문법이 또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함수입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보시면 뽀문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익숙한 셀렉트 케이스문이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 그 화살표로 채널을 쓰고 있어요. 셀렉트 채널을. 이게 뭐냐면요. 컨셉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벤트 루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코드를 먼저 볼게요. 이거 사실 자바의 유명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저희 라인 플러스의 이승님이 개발했던 그 네티에 있는 디폴트 이벤트 루프인데요. 자바라면 이벤트 루프 이렇게 처리하겠죠. 폼은 돌면서 뭔가 어딘가 뭐 큐든 어딘 태스크 있으면 꺼내서 처리하고 그러다가 종료 시그널 오거나 뭐가 있으면 나가고 자바라면 이렇게 짤 텐데 상당히 많은 개수의 코드가 이벤트 루프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이 폼은 이제 무한 루프예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그리고 셀렉트 케이스문 안에 채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채널에서 어디론가로부터 이벤트가 오면 그 케이스문 실행하고 그게 아니라 종료하겠다 치면 이렇게 엑스트 채널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이런 식의 이벤트 루프 코드가 게스 코드 안에는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루틴들이 떠서 이렇게 채널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만 가지고 더 자세한 걸 한번 가셔서 보시면 재미있는 코드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장표가 이제 거의 다 끝이 와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POW 하는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닝을 시작하는 코드예요. 아까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콘솔로 마이너.start로 실행시키면 그냥 RPC로 이렇게 호출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터미널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함수를 타게 됩니다. 뭐 앞부분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데모에서 보셨겠지만 첫 번째 줄은 유추되시죠. 뭔가 아토믹하게 지금 이제 시작할 거라는 플래그를 하나 딱 걸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코인 리워드를 받은 계정을 이더베이스 등록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워커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워커 시작하는 함수도 별게 없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또 채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워커의 스타트 채널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하나의 더미 객체예요. 스트럭트로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닝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마이닝하게 한 과정이 사실 무지 많아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또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 제가 그 안에서 포인트만 집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이벤트 루프가 많다고 했죠. 이더리움은 약 평균 15초마다 블럭을 생성하는데요. 그 15초 사이에 여러 노드들로부터 트랜잭션을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이렇게 뉴 워크 채널이라는 이벤트가 오면 그때 커밋 뉴 워크라고 신규 블럭을 생성할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그 커밋 뉴 워크 함수 마지막에는 다시 내부적으로 커밋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 커밋 함수는 또다시 셀렉트 채널과 사용해서 태스크 채널이란 객체에다가 그 블록 태스크를 전달하고요. 그거를 밑에 태스크 루프라는 또 고루틴에서 이벤트 루프 돌면서 태스크 채널이 오면 C를 감싸고 봉인하는 거잖아요. 이때 블록을 생성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C 함수를 보시면 사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더리움은 현재 POW와 POA라는 걸 지원하는데 POA는 실험적인 과정이고요. 현재는 POW가 이렇게 그 EDES라는 합의 엔진으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워커.C는 인터페이스고요. 인터페이스의 구현체가 현재 EDES라는 실제 구현체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 함수 안에 그 유명한 은유, 마이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발견되면 내가 아까 말했던 POW 타겟에 부합하는 해시를 찾으면 그때 결과 채널로 또 전송. 이게 사실 마이닝의 전부입니다. 참 코드로 보기 이 발표로 보시는 게 참 쉽진 않죠, 장표로. 그래서 중요한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두 함수만 다시 짚어볼게요. 바로 실과 마인인데요. 이 실 함수는 앞뒤 잘라서 보시면 딱 여기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이데스라는 그 마이닝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는 해시모토라는 그 메모리의 그 CPU의 그 리시스턴트한 그 저항성이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안 거지만 비트코인 뭐 채굴 해보셔서 알겠지만 나중에는 지금 뭐 풀도 나오고 뭐 ASIC이라는 하드웨어 관명적인 툴 나오면서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CPU 연산에다가 메모리 하드한 연산을 추가했거든요. 그게 이 해시모토 풀 알고리즘이고요. 이게 돌면서 실제 이제 이게 실제 도는 과정이 이제 블록을 생성하게 한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이 고 펑크로 또 고루틴 돌죠. 이 고루틴 돌 때 EDC 마인 하면서 뒤에 이게 익명함수 있고 익명함수 바로 호출하면서 랜덤으로 넌스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넌스 값을 주면서 넌스를 이제 증가시키면서 이제 마이닝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개념 설명했던 마이닝이 그 POW가 바로 이 코드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 쭉 내려오면서 해시모토 풀한 결과로 리절트가
네, 이렇게 리절트가 오게 되죠. 오른쪽에 보시면 compute the POW value of this nonce 하면서 리절트 값이 타겟보다 작으면 이게 아까 문제를 푼 걸 만족한 거죠. 그럼 그때 블록을 생성해서 블록.withC라는 함수로 나 완성됐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맨 밑에 줄에 뭐가 있죠? 논스를 증가시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POW의 전부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이제 블로그로 제가 한 6, 7편으로 좀 나눠서 썼는데 이 글로 쓰기도 힘들고 또 이게 말로 설명하기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발표 준비하면서 코드 읽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같이 원래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이디를 띄워서 같이 볼까도 하다가 그러면 시간이 또 너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아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집에 가셔서 제 바람은 이 장표에 있는 링크들 하나씩 일단 클론 받으시고 한번 보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지 않을까. 일단 오늘 발표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빠르게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을 봤고요. 게스 코드를 함께 읽어보면서 자바와 함께 아주 짤막하게 좀 비교를 해봤고, 그 중에서 마이닝 플로우만 봤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게스 코드를 읽으면서 그 코드 생각보다 읽기가 어렵지 않네? 제가 이거 읽고 나서 이제 지금 그 쿠버네티스 그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보기가 쉽더라고요. 사실 고 언어로 구현된 많은 요즘에 시스템 레벨의 오픈소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랭이 생각보다 오픈소스로서 읽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만 두 번째는 제가 JVM 계열의 언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딱 프로세스 뜨면 대충 머리에 그려지거든요. JVM 계열은. 근데 아직 저는 이제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 고루틴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눈에 코드만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고루틴과 채널을 활용해서 코드를 짠다면 잘 짤 수 있을까? 제가 사실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팀에서 그 웹소켓 세팅 부하 테스트를 스프링 부트로 짜다가 내가 고랭 공부하는데 고랭 짜봐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스프링 부트를 짤 때는 그냥 스레드 풀링해가지고 에이전트로 공유해서 막 짜면 됐는데 이거를 그 자바 같은 스레드 풀링으로 하려니까 이 고랭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아직은 코드를 짜기엔 좀 어렵겠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고르팀과 채널을 잘 짜려면 마지막 문장,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봐야겠다. 잘 짠 코드가 많이 되겠다. 사실 자바 같은 경우는 이미 숙련된 개발자분들 짜놓은 많은 코드가 있고 그것들이 저기 전통이 전달이 되는데 이 고랭은 좀 그런 부분에서 전달이 많이 되면 저 같은 이제 고랭이들도 고랭을 실무에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블록체인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오늘 이게 다 다루지 못한 것들이에요. 사실 이더리움에 방금 본 거는 마이닝만 본 거고요. 사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가장 유명했던 이유는 소위 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유명한 그 솔리디티 언어와 함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EVM이라는 버추얼 머신도 있고 사실 또 트랜잭션을 그 저장하기 위한 머클 패트 샤트리가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다 다루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엄선해서 물론 영문 자료가 많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으로 강추하고 싶은 자료들은 마스터링 비트코인 책으로 이미 출판되어 있는데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미 깃허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 되고 그 마스터링 비트코인을 모방해서 마스터링 이더리움이란 오픈소스 책도 출판되지 않았지만 현재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강추하는 거는 코세라의 강의. 여기 사실 그 스탠포드인가 헷갈리는데 그 교수님이 블록체인을 오래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책도 나와 있고요. 기타 이제 실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 백서들도 꼭 보시면 좀 코드를 보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졸릴 텐데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